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월 26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께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 문서 제3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발송자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 수신인 대한민국 국회의장 귀하. 제목 대법원장 임명 승인에 관한 건. 대한민국 헌법 제78조에 의거하여 김병로를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 임명하였으니 승인하여 주심을 앙청하나이다. 대한민국 30년 8월 5일.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 30년은 몇 년도인지 한번 맞춰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은 잠시 후 청취자 게시판을 소개하는 코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여기는 아름다운 물의 도시 여수. 마음으로 보고 들으며 나만의 느낌표를 찾아간다.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우리를 살맛나게 하는 곳, 아름다운 여수로 오세요. 삶이라는 여행이 더 행복해집니다. 포털 검색창에 여수시를 검색하세요.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26일 월요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터뷰이의 일정 때문에 통상은 맨 끝부분에 하던 진짜 인터뷰를 좀 앞당겨서 지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주 내내 전국과 전 국민의 화제를 많이 집중시켰고 뜨겁게 달구었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여론조사상 보이고 있는데, 연말정산 관련해서 이번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조세 소위의 논의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심사자료 그리고 정부 제출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선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 연결해서 소상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홍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쁜데 시간을 좀 조정해서라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먼저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유, 제가 죄송하네요. 괜찮습니다. 네. 두 번째 뵙는 거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조세 소위에 얘기한 것들, 그리고 정부와 국회의 모든 자료들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터졌다,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우선 조세 소위라는 곳에서 하는 일을 좀 소상히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사실상 우리나라의 세법을 이 조세 소위라고 하는 데서 다 결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야 의원 12명이 모여서요, 이게 하게 되는데요. 지금 국회의 운영상, 소위에서 결정이 되게 되면 그게 대개 양당에서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기재위라든가 본회의는 거의 자동적으로 통과되는 게 지금 상례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조세 소위의 12명의 국회의원이 사실상 우리나라 세법을 다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재는 그럼 여야 동수입니까? 아니면 의석별 배분을 해서 여권과 전체 야권 합치면 몇 대 몇 정도 되는가요? 지금 여야 동수로 있고요. 네. 저희가 한 명이 부족하기 때문에 박원석 의원, 네.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 의석별 배분입니까? 기본적으로 여야 동수의 원칙에 의해서 구성하는 소위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의석별 배분인데요. 네. 지금 기획재정위는 여당이 한 명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제 소위 구성에는 거의 지금 동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이 관련해서 제가 아까 소개 말씀드릴 때도 오늘 이러한 것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촉구 성명을 내셨다 이랬는데 정부 여당이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세법을 심의해왔다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조금 사례를 곁들여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된 연말 정산의 경우에요. 네. 저희가 이미 세법 심의할 때 다 그런 문제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당 의원조차도 네. 그런 지적들이 타당하니까 일부는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금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는데 바꾸는 과정에서 부녀자 공제라든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공제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다 없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저출산 시대에 없앨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것들은 점진적으로 가자. 또 문제가 되었던 교육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게 세액공제로 하는 것이 맞는지 소득공제로 하는 것이 맞는지 논란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바꾼 건 아니고요. 소득공제로 남아있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경비 성격이 있는 것은 소득공제로 하고 그다음에 지원의 성격이 있는 것은 세액공제로 하는 것이 맞겠다. 예. 그렇게 이제 그 프로그램을 짜왔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보니까 의료비나 교육비는 이게 경비 성격이 강한 거 아니겠느냐. 정부 스스로도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2013년 이전까지는 경비 성격이라고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이것은 지원의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이것은 너무 세수 확보를 위해서 무리하게 갖다 붙이는 거 아니냐 저희가 그런 지적을 했고요. 네. 그것이 그런 이론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중산층에게 급격하게 세부담이 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천천히 우리가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경비 성격이 강하면서도 오히려 정부에 대해서 로비를 했던 금융투자협회에서 로비했던 장기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원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득공제로 그냥 남겨두더라고요. 그때 네. 처음 신설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경우에는 그럼 왜 소득공제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 경우는 또 점진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이 없었다. 지금 홍 의원께서는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원칙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그냥 정해놓은 거는 그냥 무조건 따라라 해서 통상적으로는 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절충안이 마련이 되는데 네. 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꾼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도 바꿀 수 없다. 이 전체 패키지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여당이 강변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이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는 의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서로 합리적인 얘기는 들어서 절충을 하는 것인데 네. 절충을 거부한 정부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가 네. 이와 같은 오늘의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보는 거죠. 조금 전에 조세 소위는 여야 동수로 지금 짜여져 있다고 하니까 어느 한쪽이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밀어붙이기 힘든 구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온 안을 패키지로 그냥 다 프리패스 시킬 수는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었다고 하셨는데 그걸 강력히 그 단계에서 태클을 걸거나 제동을 걸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아마 일반적으로 이해하기 아마 납득하기 어려우실 건데요. 네.
만약에 거기서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나라 세법이 세법이 없는 가운데서 세해를 맞게 되겠죠. 예. 그런데 그 중에 많은 경우가 12월 31일 날 기한이 만료가 되는 세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것이 기한이 만료가 될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이 너무 무리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이 여야가 지금 합의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런 것들까지 자동적으로 늘어나지게 돼서 그러니까 아주 굉장한 혼란이 오게 되는 거죠. 세법의 경우에는.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세법의 경우에는 여야가 합의해 오는 것이 일종의 관행이었는데 지금 작년서부터 그러니까 2013년서부터 2013년에 저희 최종적으로 합의는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막다가 여당에서 도저히 자기네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야당이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준 건데요. 지금 2014년도에는 아예 기획재정위는 거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본회의로 올라가서 네.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것이 이제 최근에 박근혜 정부의 성격을 드러낸다. 재벌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야당의 합리적인 반론까지도 완전히 무시하고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그런 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법의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지는 했지만 아주 강력하게 저지하지는 못했다. 이 정도로 일단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예산이 이것과 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 이게 지정이 됐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법이 결정이 돼야지만 세입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야 이제 예산이 확정이 되는 건데, 이 세법이 결정이 안 되면 예산까지도 자동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국정이 마비가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마저 꼭 하셔야 할 발언이면 지금 더 하시고요. 저간의 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들춰서 누가 얼만큼 더 잘못했느냐를 굳이 오늘 이 시간에도 따지고 싶진 않습니다. 상당한 얼개는 보도가 된 바 있고요. 지금 이 법안이 정부에서 갑자기 며칠 새로 넘겨가지고 꼼꼼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서 이런 실수가 생기고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이미 2013년부터 논의가 됐었고 세법 개정을 위한 준비는 해왔었는데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이런 것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문제는 그때 이미 다 저희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더 아쉬움은 큽니다만 어쨌거나.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미주알 고주알 좀 따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과정에서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항변한 국회의원이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재벌을 위해서 그런 항변을 아주 그냥 무지막지하게 묵살한 국회의원이 있었고요. 이런 명확하게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그런 국회의원들을 갈라주지 못한다면, 그러면 향후에도 구분해주지 못한다면, 알겠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여야가 함께 잘못했다든지 야당이 못 막아서 이렇게 공동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습니다만은 충분치는 않다. 그 과정에서도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구분을 해주셔야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홍종학 의원을 이렇게 뇌시기도 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본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과세, 징세는 좀 경감되어야 하고 소득이 커질수록 누진제가 분명히 적용이 돼서 많이 부담해야 한다. 이런 대원칙은 앞으로도 견지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거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일부 보완책 이런 걸 논의해서 소급 입법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 것, 그 대원칙이나 큰 방향 자체는 옳은 것이다. 이런 견해도 많습니다. 홍 의원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거는 저희도 당시에 논의될 때 그 대원칙에 대해서는 당장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 동의를 하겠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중산층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이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정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수 확보 때문에 그런 건데요. 예. 세수 확보는 저기 지금 돈을 많이 버는 재벌들이 이게 더 과세를 하면 된다. 네. 따라서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도 그 부담을, 중산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세수 확보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그것은 곧 다시 얘기하면 재벌의 세금을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성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이렇게 조세 형평성을 위해서 노력한 저희 새정치연합은 일관되게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요. 예. 새누리당은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관되게 재벌과 슈퍼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거기를 성역으로 놓고, 그리고 지금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요번에 저는 드러난 거고요. 그런 입장의 차이는 지난 3년간 계속됐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방점을 박아서 주장하신 이른바 조세 소위, 아까 인터뷰 들머리에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기 조세 정책에 관한 모든 것을 다룬다고 하셨죠? 네. 그럼 법인세 인상 부분도 당연히 거기를 거쳐야 되는 거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법인세 인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논의 진척 상황이나 양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번에 이 사태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조세 소위가 당장은 공개되지 않지만 예. 회의록은 만들어져서 한두 달 뒤에 그게 공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기자들이 그때 회의록을 다시 다 들춰보고 있는데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당시 현장에 없던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법인세에 관련된 그 회의록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저희 당이 안 내놓고 저희 개별 위원들이 많이 안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위원장이 그 안 내놓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그 설명하고 나서 여당위원회에서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건 논의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예. 이건 논의하지 맙시다. 그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이러고 넘어간다는 거죠. 저희가 얘기하는 게 바로 법인세는 성역이다. 그건 논의조차도 못하는 거다. 예. 그런 것들이 회의록을 보시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세는 성역으로 여기는 정당과 재벌에게 그렇게 부담을 지게 되면 서민 중산층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정당 간에는 틀림없이 차이가 있고요. 예. 그 법인세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하는 정당도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는 거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저희는 그렇게 해서 법인세를 깎아줬는데 과연 경제 활성화 됐느냐? 낙수 효과는 전혀 없었던 거 아닙니까?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그 측면보다는 오히려 이게 지금 특혜성 감세고, 그 다음에 정견 육차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특별히 그러니까 기업들에게 물리는 법인세를 더 가혹하게 하자는 것도 아니고, 노무현 정부 때 유지되던 수준에서 세계 경제 침체 등으로 해서 기업 프렌들리, 이른바 이명박 정부가 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그때 깎아준 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거나, 원상복귀가 한꺼번에 너무 힘들다면 지금보다 1 내지 2%포인트 정도만 올리자, 이런 견해들이 비교적 온건한 주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것도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까? 그 성역화라는 게? 네네, 그렇습니다. 전혀 거론조차를 지금 못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것이 이제 저희는 성역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게요. 지금 실제로 우리나라의 기업 소득은 굉장히 기형적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50만 개 기업이 조금 넘어가는데요. 50만 개 기업이 올린 당기순이익 중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 현대기아차를 하나의 기업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사실상 두 개의 기업이 전체 당기순이익의 37%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불균형이 여기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세율을 낮춰준다고 하면 이 두 개 기업이 37%의 혜택을 얻는 거죠. 전체 혜택을 얻는 거죠. 그렇죠. 편중의 결과인 거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법인세를 올리지 말자고 하는 얘기는 사실상 이게 2개 재벌들을 위해서 올리지 말자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그 대신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중산층, 서민들 수백만 명에게 세금을 올리자는 얘기인데요. 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게 뭐냐면 법인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마디도 못하게 하면서 수백만 명의 세금은 쉽게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 예. 이게 문제라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수백만 명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거위 털을 뽑아도 소리 안 나게 뽑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수백만 명의 세금을 올리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하면서 두세 개 기업의 세금을 올리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 여당의 태도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네. 일관되게 이렇게 되어왔다는 거죠. 네. 그 여당 이른바 보수 기득권층의 철학이 그러하다는 것은 뭐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고 어쨌거나 이번 경향신문의 첫 보도를 시발점으로 해서 촉발된 세금 논쟁 과정에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법인세에 관한 성역화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은 선거 때 표가 걱정이 안 된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금년도가 선거가 없지 않습니까? 예. 지금 제가 예상하기에는 해도 너무한다. 아마 금년 가을서부터 태도가 바뀌지 않을까.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을 대단히 정말 우습게 보는 거죠. 예. 지난 2년 동안 그렇게 마음대로 국민들 세금을 얻으면서 지난 2013년도에는 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것. 예. 그러니까 이제 저쪽을 성역으로 해놨기 때문에 세금 걷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저기 성역해놓고 어디서 세수 확보를 할 거지? 그랬더니 난데없이 이론적으로 맞으니까 이건 또 야당이 반대하지 못할 거다. 이런 자기들 나름대로 굉장히 창조적인 아주 획기적인 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방식을 가져온 거죠. 예. 그런데 금년에는 또 뭘 가져올까?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아니 어디서 세수를 확보할까? 저희가 참 궁금해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난데없이 담배세를 가져온 거죠. 예. 그 담배세가 원래 지방세인데 담배세를 국세로 만드는 그야말로 또 기발난 정말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걸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이 지금 저희는 이제 저임방식 서민 쥐어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창조적인 것들을 많이 하는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식당들 세금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예.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깎아주는 게 있거든요. 농산물 갖다 쓰는 만큼. 그것도 낮춰가지고 저희가 막다 조금은 완화시켰지만 완전히 못 막았습니다. 네.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세금이 많이 올랐고요. 그때 당시에 무슨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에 대해서 인지세 올린다. 이게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이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것들이요. 왜냐면 예. 문화상품권이 뭐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학생들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에 거기 이제 1,000원 1,000원 안 되고 100원 이렇게 지금 올리겠다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코 묻은 돈에서도 세금 떼어가겠다는 건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기발난 방식으로 저임 방식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모르겠지 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왔고요. 예. 그것이 이제 아마 선거 때가 아직 멀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사실은 이제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지지도였겠죠. 네. 지지도가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지고, 예. 정부와 여당의 지지도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니까, 금년에도 저렇게 아나무인적으로 담배세를 올렸는데, 지금 십상시 문제, 이런 문제 터진 데다가 연말정산 담배세, 이런 게 이제 한꺼번에 터지고, 보도가 되면서 국민들이 이제 그 실상의 한 측면을 보게 됐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것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정부안을 엄호해준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일테면 다둥이들에 대한 지원책, 장려책 이런 것들은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책 중에 하나고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가져온 초안에 보면 이런 것들이 아무 문제없이 들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머리 좋다는 행정고시 재경직렬인가 합격한
그 재경부 관료들이 세법 개정안을 만들 때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안 했다, 또는 국가 대계에 대한 아무런 이해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세법 개정한 거 아닌가, 이런 비판 쏠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저희가 답답한 거고요. 그것도 바로 그 문제도 저희가 지적을 했고요. 심지어 여당 의원도 이걸 이렇게 통과시켜 봐야 내년도에 그거에 대해서 혜택을 주자고 하는 법안 또 올라온다. 네.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까지 없앨 이유가 없다. 예. 이렇게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그 관료들은 숫자 맞추기에 급급한 거죠. 네. 자신들은 지금 이 숫자 맞추는 것이 자신들의 일이고, 왜냐하면 지금 재정적자가 이미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재정적자가 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서 국가 대계고 저출산 장책이고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질 겨를이 없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겨를이 없는 게 아니라 국가의 그런 지금 국정이 마비가 된 상황이죠, 이 정부가. 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가 네네. 그걸 지금 제대로 가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 정부 내에서.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13월의 세금 폭탄, 그래서 여론이 상당히 화가 나 있는데 이거 뭐 쉽사리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5월 달에 가서 환급을 해준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경제와 조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는 철학끼리의 대충돌이었단 말이죠. 네. 야당으로서는 지금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오히려 수권 능력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봅니다. 야당 측의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어떤 정책적 구상을 하고 있는지, 뭐 자세한 것까지 안 나와 있으면 대강의 틀이라도 잠시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경제민주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정치에 들어왔습니다만은, 네. 밖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들어와서 제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우리 네. 당 의원들 중에 어느 누구도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서민 중산층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는 지난 3년간 일관된 조세 정책을 지금까지 유지를 해온 것이고요. 그것이 대외적으로 안 알려졌을 뿐이지, 우리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고통을 분담해야 되고 공평한 세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거둔 세금을 아주 공정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하는 네. 것에 대해서 일관된 입장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또 이긴다고 한다면, 예. 새누리당은 확신범이기 때문에 서민 중산층 증세가 가속화될 거고요. 저희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저희는 그 입장을 지속화해서 공평한 세금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원하는 방향으로 심판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달성이 될 거고요.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면 새누리당은 다시 한번 집권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다음엔 부가가치세가 올라갈 겁니다. 지금도 네. 부가가치세를 올리자는 얘기들이 계속 있는데요. 예. 그런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 올리고 있거든요. 가장 예. 반발이 심하다고 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다음 선거는 꼭 심판 선거가 됐으면 좋겠고 세금 심판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선거 구도를 그런 프레임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1야당으로서 예각화시키고 쟁점을 확실히 한두 가지로 압축해서 부각시키고 그것을 의제화하는, 그런데 좀 힘을 효과적으로 모아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홍 의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갖게 됩니다. 오늘 긴 시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짜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종학 의원과 연말정산, 세법 개정 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을 아시나요? 우리는 정치 권력에 눈치 보지 않습니다. KBS, MBC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는 광고 자본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SBS와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의 조합비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사주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조중동 등 족벌 언론과 달리 다만 수만 조합원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협동조합이 만드는 국민TV, 국민라디오, 국민TV 뉴스는 가장 순도 높은 뉴스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조합원 가입과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 전화 3144-7737로 하시면 됩니다. 조합원의 가장 멋진 책임, 바로 조합비 납입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도 그렇습니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자, 늘고는 있지만 아직 절반 수준입니다. 혹시 잊으셨나요? 자동 납부는 가장 편리한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국민.tv로 들어오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시면 mediacoup12@gmail.com 혹은 서울 3144-0933으로 연락주세요.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조합비의 무게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공정 뉴스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이강윤의 오늘 시작하기 불과 한 30-40분 전쯤에 일보가 전해졌죠. 청와대 폭파, 협박자는 정의화 현 국회의장 보좌진의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20대라는데 그 아들은 현재 프랑스에 머물고 있고 그 아버지인 정의화 국회의장의 보좌관은 지난 23일자로,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저녁이군요. 금요일날 부랴부랴 사표를 냈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자기 아들을 귀국해서 경찰 조사를 받도록 하자,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1월 19일부터 국민 라디오의 부분 개편이 있었습니다만 이강윤의 오늘 26일부터 뉴스 브리핑을 전담할 새 식구를 맡게 됐습니다. 이미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라는 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는 송명훈 씨입니다. 활동하고 있는 그 닉네임은 찌라시라고도 하네요. 찌라시. 작년 11월부터 아주 다시 유명해진 말이죠. 네, 송명훈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송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강윤의 오늘 청취자분들께 뉴스 브리핑 새로 맡게 됐다는 인사 우선 짤막히 하시고 오늘 순서 들어가죠. 네, 새가 날아든데 패널로서 국민 라디오와 한 팀이 된 지 3개월 만에 또 하나의 제가 늘 추구하고 싶었던 그 속보성, 팟캐스트의 속보성 뉴스를 전할 수 있는 코너를 맡게 돼서요. 무척 자부심과 의무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호흡으로 해보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직제 개편 이후에 오늘 첫 수석 회의를 주재했는데 특보단들도 참여했죠. 네, 어차피 개편이라고는 하지만 재활용과 회전문 인사로 별다른 바뀐 게 없는 그 단체상을 받았고요. 네. 또 그동안 비서실장의 말도 잘 듣지 않는 그 수석 비서관들을 모아놓은 회의에서 자리만 바뀐 채 하는 이번 회의는 그다지 생경하지 않으셨을 걸로 판단이 되는군요. 네. 네, 오늘 박근혜 씨는 박근혜 씨 뉴스 브리핑이니까 네. 기사를 리포트하는 자세에서 그냥 직함은 일단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께서는 오늘 회의 주제를 통해서요. 어떤 정책을 바꾸고 제도를 도입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치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 준비해야 한다시면서 사상 초유의 연말정산 번복 사태를 홍보 부족으로 돌리시는 특유의 유체이탈 화법으로 회의를 주재하셨습니다. 네. 특히 지난해 부진한 세수, 약 11조 원의 세수가 작년에 결선이 됐죠. 예. 이런 세수가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살림을 모두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럴 때일수록 지속적인 재정계획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예. 그 말씀을 말미로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한 세제 개혁을 시사하셨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지방교부세라고 하는 거는
각 지방세들이 거쳐져 있는 금액들이 차이가 나니까. 예. 그게 정부 주도해서 이렇게 큰 도시에서 걷어진 잉여금을 작은 도시에 나눠주는 분배, 네. 뭐 이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주도형으로 좀 더 증세와 배분에 대한 결정권을 높이겠다 하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예. 교육재정 교부금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재정 교부금 자체가 전체 세수 안에서 그 퍼센테이지로 나눠지고 있는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교육 수요나 학생의 숫자가 들어진 지방단체나 그 교육기구에 대해서 어떤 교부금을 감소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라 우리가 약간 호흡이 맞지 않는 것도 있긴 한데 네네.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공식 직함만 부르자고 했지 경칭을 쓰는 것은 뉴스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새누리당 내부 회의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네네. 뭐 경칭 뭐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이런 표현은 고쳐주시고요. 네. 청와대 협박자 제가 아까 들머리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정의와 현 국회의장의 보좌관 아들로 밝혀졌어요. 네, 현재 보좌관 아들은 20대로 프랑스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네. 확인되지 않은 트위터상의 뉴스에 의하면 의가사 제대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정신병 병력으로 인해 갖고 군역을 면제받은 케이스라고 지금 일부 소식통이 올라오고 군에는 일단 가긴 갔는데 정신병분이 약간 문제가 돼서 네네. 도중에 먼저 일찍 전역했다 이거죠. 네네. 그 부분은 공식 확인이 된 건가요? 네, 아직은 공식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20대 청년에 대한 신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네. 현재 이 사람 17일 날 트위터 계정 네. 갈릴레오3 갈릴레이라는 계정을 통해 가지고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이런 류의 글들을 올렸다고 돼 있었고요. 예. 23일 날 이분의 아버지인 강모 보좌관이 사표를 내고 출국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예. 그때까지는 어떤 정도의 사이버 수사상으로 어느 정도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25일 날 새벽 2시에 2시 30분경에 청와대 민원실로 폭파를 강행을 하겠다는 전화를 5번 정도 했다고 해요. 예. 그렇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두 사람의 발신지가 프랑스라는 걸로 해서 예. 동일인으로 추정을 하고 그랬죠. 조만간 공조수사를 통해서 인도를 하겠다고는 하는데 네. 아직 발표한 내용에 비해서 정확한 팩트로 네. 협박자가 강모 보좌관의 아들이다 또는 그 협박 전화가 강모 보좌관 아들이 한 전화라는 거는 아직은 정확하게 인정할 수 없는 정도의 팩트로 지금 확인이 됩니다. 아직 정확히 특정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추정에 의한 정도라고 봐지는군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갑자기 긴급하게 사표를 내고 프랑스로 황급히 건너갔다는 것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한 정황으로 읽을 수는 있겠죠. 네네. 17일날 트위터 계정에 의한 폭파 게시물 자체는 네. 그분 아들의 행동이 분명한 것은 같습니다. 네. 지금 17일, 25일 여러 가지 것이 나와서 청취자분들이 처음 들으시는 분은 약간 혼선이 생길 수도 있는데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강 씨의 아들은 지난 17일 SNS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의 사저, 개인 집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고 어린이집 학대 사태 일파만파라고요? 네, 지금 어린이집 학대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피해 사례들과 피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안산의 이제 국공립 유치원에서 어린이를 이렇게 슬리퍼로 폭행하고 폭귀귀라고 해서 이렇게 귀를 잡아다니는 폭력이 난무했었다 하는 신고가 추가로 있었고 그동안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의 부실이라든지 어린이집이 어린이를 권리금으로 해서 팔리고 있다 등지 정부의 관리 부실과 여러 가지 잘못들이 계속 폭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기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응이 거의 무대책에 가까울 만큼 미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22일 날 문영포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전업주부들까지 어린이집에 애를 맡기는 바람에 이 복지 수요가 늘고 이에 따라서 질이 떨어지고 있다. 좀 2-3살 정도의 어린아이들은 그냥
집에서 좀 키워달라. 그래, 그렇게 좋지 않나. 이런 식의 발언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번 주부들에 대한 공분을 자아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예. 또한 또 뭐 그 후에 대책으로 시간제로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가정으로 육아 도우미를 파견하는 제도 등을 지금 대안으로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 실효성이라든지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뭐 아이들을 권리금으로 계산해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말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네. 단통법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이 붙었었는데 지금 이건 뭐 도입해서 선포해서 실시한 지는 몇 달이 안 됐는데 지금 하고 있는 단통법은 없애고 그 대신 새로 법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그게 많이 무르익고 있는 분위기예요. 언제쯤 법이 만들어져서 통과될 것 같고 그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또는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있는 단통법들은 그 보조금 자체의 상한선을 통해 가지고 네. 전 국민이 공평하게 비싸게 휴대폰을 사게 만든 그런 법으로 확인이 됐죠. 아, 공평하게 비싸게. 네. 그러니까 통신사들이나 전화기 만드는 곳만 이득을 보는 그런 법이었군요. 네, 실제로 시행 한 3개월 동안 이통사나 그 통신기기 판매 회사들 같은 경우에 네. 10% 이상의 어떤 수익 증진이 있지 않았나 하는 계산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소비자에게는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단통법으로 지금 판단이 됐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그 개선안들이 현재 국회에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오늘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병헌 의원께서 네. 그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법을 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내놓으신 겁니다. 예. 이 내용은 기계 판매와 그 이동통신 서비스를 완전히 분리해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이룬다는 게 이제 주로 기초안인데요. 네. 쉽게 말하자면 현재 그 휴대폰을 살 수 있는 그 대리점 자체를 완전히 다 없애고 네. 이동 3사가 지정할 수 있는 대리점에서 기계만을 순수하게 구입하는. 아하. 그러니까 보조금이나 이런 제도가 완전히 없는 상태에서 네. 이통사의 간섭 없이 기계만을 사서 공급하고 소비자가 사서 그걸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이통사에 가서 예. 계약을 할 수 있는, 개통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바꾸자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슈퍼에서 우리가 물건 사듯이 그렇게 사서 원하는 통신사를 골라서 가입하게 하자. 네, 그게 이제 주로 외국에서도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네. 이런 이제 완전 자급제를 통해서만이 기존의 이통사의 영향력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그 이통사들도 요금을 최대한 싸게 해야 소비자를 이렇게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기존엔 뭐 기본료를 폐지한다든지 아니면 뭐 요금제를 현격하게 낮춘다든지 하는 식의 요금 인하 결정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기대되는 법안이긴 합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예. 이 과정 중에 현재 그 만연해 있는 통신 대리점들이 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물 하나에 대리점들이 대여섯 개씩 있는 위탁 판매 관련 대리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큰 사거리나 지하철역 붐비는 곳에 가보면 휴대폰 가게 아닌 것은 잘 찾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많아도 어떻게들 영업이 되나 싶을 정도로 많죠. 그리고 우리 전자제품 대리점에서도 주요 매출 중에 하나로 휴대폰을 팔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한 그 판매점들이 다 없어지게 됐을 때 그분들이 영위하고 있던 사업 규모나 네. 그분들의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되고요. 아, 그렇군요. 현재 그 단통법을 비롯한 모든 이동통신법에서 대기업의 로비가 네. 그 적용에 대해서 그들 입맛 위주로 법안이 결정되지 않은 적이 없는데 네. 이런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법안들이 과연 국회로 정상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지 네. 그 점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지금 생각되네요. 네, 일장일단이 있는데 정책적 차원에서 그리고 공익적 차원에서 어느 쪽을 택할 건가 하는 문제로 역시 귀결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송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용산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약속을 했었습니다. 후보자 시절에. 하지만 대못을 받고 살인진압 책임자였던 김석기를 공기업 사장에 낙하산 임명을 시킵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이나 정부에서 그 자료를 또 안 내놓고 영업 비밀이란 이유로다가 화학약품, 전리방송 다 감추어 놓고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한테 입증 책임을 지라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아이들이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진행도 하지 않았다는 게 우리로서는 너무나 가슴 아프고 정말 아마 평생 천추의 한이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 불편해하는 사람들, 그래서 발언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의 목소리를 거침없이 전파하는 뉴스 K. 장악당하지 않은 뉴스 K. 밤 9시, 당신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화 연결이 늦어졌는데 업무 마감에 방해되는 건 아닙니까? 빨리 하고 또 해야죠. 그러십시다. 박 대통령이 오늘 수석 특보단들 참여시킨 가운데 회의 주재했는데 또다시 증세 없는 복지, 이게 끝나는가 싶었더니 왜 쳇바퀴처럼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재정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이 지방재정개혁은 사실 이제 제도 자체가 아주 예전에 그 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이 현실에 맞게 좀 또 고쳐야 된다 이런 주장들은 그동안 이제 세법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네. 이 국회에서도 좀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얘기가 이 연말정산 세금 폭탄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나온 얘기라 사실은 이게 좀 해법을 좀 엉뚱하게 찾고 있는 건 아니냐. 예, 타이밍도 안 좋았던 것 같고. 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네네. 근데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 지방재정 개혁을 얘기한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아주 세부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로서는 분석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네. 이 지방재정 개혁의 핵심은 크게 이제 교육 재정 그리고 이제 일반 재정, 일반 회계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네. 이 교육부가 이제 주로 관장을 해서 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이 그러니까 교육과 교부금? 관련한 교부금들 예. 이 교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여기서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 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증세는 하지 않겠다. 대신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세출 구조를 조정을 하고, 예. 세출 조정을 하고, 또 지하경제도 양성화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복지하지, 우리는 증세해서 복지할 거 아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잖아요. 예.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고, 또 폐교들도 좀 늘어나고 있고, 이러다 보면, 이 교육부에서 내려보내는 이 지방 교육 교부금, 이것이 사실은 이전 규모만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니 이 규모를 현실적으로 알맞게 좀 조정을 해서 예. 여기서 남는 재원을 복지 재원으로 확충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예.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게 이제 말로는 그럴듯한데 이 작년 연말에 사실 가장 예산안 처리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게 바로 누리과정 예산이지 않습니까? 네네. 2012년에 여야가 합의할 때요, 이 누리과정 예산을 이것 때문에 확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교육 교부금이, 이렇게 지방재정 교부금이 내려가면, 이 교육 교부금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학생 수가 좀 줄어들고, 또 학교도 좀 폐교가 여기저기 생겨나고 있고, 그러니, 네. 여기서 일정하게 좀 남으면 정부가 조금 더 보태서 충분히 여기서 남는 재원으로 정부 재정이 조금 더 보태지면 예. 누리과정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여야 합의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작년에 정부가 그냥 손 떼겠다고 하고 교육정보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이제 그 사단이 났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한 거는
작년에 그 논란이 있었던 것을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진짜 모르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방향을 굉장히 좀 잘못 잡고 있다. 이런 비판이 가능한 거고요. 그러게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선의로 해석하려고 해도 조금 그렇죠. 힘듭니다. 거기다 이제 그 일반 지자체에 내려보내는 교부금 같은 경우도요. 네. 이게 지금 그 기초연금도 지금 1인당 지급액이 20만 원으로 인상됐고 네네.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지방 재정들로는 감당이 안 됐으니까 정부가 플러스해서 이렇게 가야 될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뭐 세세하게 이제 앞으로 뭐 정부가 추계를 내놓고 계획을 내놓겠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최근에 이 연말정산 행복한 논란의 와중에 나왔고 그거를 감안을 한다면 또다시 이 국민들의 이 푼돈을 이렇게 긁어 모아서 이 복지재정으로 쓰겠다는 그런 발상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타이밍상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사고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지금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직을 걸고 뭐 하겠다 뭐 또 그랬더라고요. 소득세하고 그러니까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인상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하루 만에 물론 물러서긴 했습니다만 이것도 얼마나 좀 당황스러운 상당한 일이냐면 사실 이제 작년 연말에 그 얘기 했다가 좀 담배값만 일단 인상하고 왜냐하면 담배값이 이 훨씬 폭이 크니까 담배값하고 원래 패키지로 하려다가 한 발 물러섰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다시 들고 나온 건데 이건 역시도 그러니까 개별 국민들의 그러니까 국민 1인당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같은 주민세가 한 6,000원 정도 될 텐데요. 네. 이거를 10,000원 정도로 올린다고 해서 사실 개별 국민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뭐 감당 못할 부담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장에 뭐 생계가 곤란받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퍼센트로 보면은 대단한 건데. 근데 문제는 이런 거를 아주 느긋하게 별 문제의식 없이 그렇죠. 문제의식 없이 불쑥불쑥 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씩 걷어서 티끌모아 태산을 만들어서 뭐 복지재원 확충하겠다 뭐 이런 발상들을 너무나 쉽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증세 논란, 그러니까 증세 문제를 진짜로 좀 정면으로 건드려서 국민적인 동의를 받아내는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회적인 합의 과정,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사실 복지재원이 늘어나는 거는 상수인데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자꾸 참고 우회적인 방법으로만 이 처리를 하려고 해서는 답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보 때 했던 발언을 다시 한번 상기는 시키고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공식적으로 수정합니다. 그 부분은 사과합니다. 증세 없는 복지란 신기루였습니다. 그리고 원칙을 갖고 늘려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양 기자 표현대로 티끌모아 태산이 말이 그렇지 서민들한테 그 푼돈 무슨 저 10,000원짜리 문화상품권에 붙는 인지세도 올리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그거야말로 코 묻은 돈 떼내서 뭐 하겠다는 건데 그나저나 양 기자가 보시기에 새누리당이나 청와대는 내년 선거는 별 걱정 안 하고 막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까? 표 걱정 안 된대요? 글쎄요, 이제 뭐 야당이 뭐 워낙 죽을 쓰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강력한 경쟁자가 있으면 좀 더 정신 차릴 텐데 뭐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참 이걸 어떻게 들어야 하는 건지. 자, 그나저나 방금 뭐 속보 보니까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 관심 가지실 텐데 이정엽 선수, 우리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이정엽 선수가 선제골을 넣어서 한국이 아시안컵에 이라크에 1-0으로 앞서가고 있답니다. 이런 것도 뉴스를 전하게 되네요. 자, 두 번째. 새누리당이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이제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2월 2일 날 새누리당의 새 원내대표를 선출을 할 텐데요. 원래 원내대표 임기가 5월 9일까지 8일까지였으니까 그랬죠. 사실 4달 정도 당겨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당초에는 연초에 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이완구 총리 가능성이 좀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 개각폭을 최소화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이후로는 사실 정홍원 총리가 당분간은 좀 유행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새누리당 원내대표 경선은 뭐 4월 말 5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나왔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또 한 번 이 예상을 깨고 금요일 날인데 이완구 총리 후보자 내정을 하면서 네. 이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코앞에 다가왔는데 정작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해왔던 이 이주영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이 이 정책위 의장 러닝메이트 정책위 의장을 아직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아주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정책위 의장을 당 대표가 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예. 원내대표가 러닝메이트로 같이 사실상 동반 출마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랑 편 먹고 짝꿍 먹어서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러닝메이트가 없이 일단 이주영 의원은 어제 이 출마 선언을 했고 지금 유승민 의원은 원래 오늘 출마 선언을 준비하다가 지금 구인난 때문에 말씀하셨던 그 구인난 때문에 내일 오전으로 지금 출마를 밀어놓고 오늘 최종적으로 이제 러닝메이트 후보를 확정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대구 출신이고 또 이주영 의원은 마산 출신이고 그러니까 한 명은 TK 한 명은 PK 영남권이라고 두 사람이 다 영남권이어서 정책위장 후보로는 지금 수도권에 3선 이상 의원을 지금 밀착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주영 의원은 아무래도 지금 혼자 좀 고집스럽게 원내대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해왔지만 어쨌든 홍문종 의원이 아마 그 원내대표 고집을 접고 이주영 의원의 러닝메이트로 아마 확정이 되는 분위기고요. 유승민 의원이 조금 애매해졌는데요. 당시 이제 3선의 나경원 의원, 수도권 출신의 3선 나경원 의원한테 조금 마음이 있었는데 사실 좀 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를 나경원 의원이 들으면 좀 서운하시겠지만 이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호감이 아주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의원 카드 대신 그리고 나경원 의원 본인도 아마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유기준 의원이 물망에 오르니까 외통위원장을 노리는 것 같고요. 비어있는 자리. 비어있는 건 아니고 이제 만약에 비게 될 자리. 가면 이제 비게 될 자리. 그걸 노리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유승민 의원은 이제 수도권 3선 의원들 중에 이 친박계 핵심 중에 한 명인 이 한선교 의원이나 아니면 이 비주류 쪽에 이 타선 중진이죠. 원유철 의원. 이 정도를 지금 염두에 두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러고요. 오늘 저녁 때 최종적으로 입장은 정해질 거라 그럽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주영, 유승민 두 사람의 맞대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주영 의원이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 나올 때 굉장히 극찬을 해서 그리고 이제 사실 친박계의 쏠림 현상도 지금 있고 그래서 사실상 친박 주류와 또 유승민 의원 친박 주류와 비주류의 좀 맞대결 정면 대결 양상으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한 가지 좀 재밌는 대목은 좀 지켜볼 대목은 원래 낙심이 좀 치렀다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할 거다 이런 관측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박심이 실려있는 경우 오히려 좀 더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주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같으면 박심이 실려있는 후보가 결코 유리할 것 같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처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새누리당의 의원들의 명면을 보면 사실은 그걸 상식선에 비춰서 그렇게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는 서청원 최고위원의 서청원 최고위원이 어떤 입장을 보일 거냐입니다. 서청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친박계 좌장이긴 한데 유승민 의원이 작년 전당대회 때부터 굉장히 공을 들여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 서청원 최고위원이 유승민 의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의원 중에 하나거든요. 친박 이거에 상관없이 되게 이뻐 보고 있다 이 말입니까?
그래서 이 서청원 최고위원이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친박계 내부에 이 표의 응집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릴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좀 면밀히 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나저나 계파별 세력이나 지분 그리고 박심,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 박심의 파워의 강도 이런 거 가늠해 볼 기회다, 이런 관전 포인트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양 기자 설명 듣다 보니까 정책위원회 위원장 자리 말이에요. 네네. 정책 능력은 좀 덜 보고 그 지명도나 선수 이런 걸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죠. 네, 정책 능력은 저를 검증이 힘들어서 그런 모양이죠. 사실은 이완구 원내대표가 될 때 이제 추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주호영 현 정책위의장이 러닝메이트가 됐는데, 네.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비판도 많고, 또 특히 이제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 좀 얄미운 그런 그 트로이카이긴 하지만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 김재현 원내수석 부대표, 네네네. 3인방이 사실 여권의 전체 흐름을 굉장히 좀 크게 이끌고 기여해 왔다는 건 뭐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인 것 같습니다. 황금 트리오다 이렇게 볼 수도 그렇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실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경선전이 좀 가열되면 사실은 이 능력에 따른 그 인선보다 말씀하신 대로 좀 표에 우선하는 그런 경향이 좀 짙어질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홍문종 아무래도 신문에도 자주 나고 뭐 이런 사람들 위주로 자꾸 녹화하고 그렇죠. 그런가 보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잘 유념해서 한번 관전하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를 또 국민 TV를 읽는다? 미디어 협동조합 콘텐츠의 관문, 국민TV 뉴스를 아시나요? 뉴스K 등 국민TV의 모든 기사, 조간 브리핑 등 국민 라디오의 인기 콘텐츠, 주요 방송의 녹취와 뉴스메이커와의 대담, 주요 원고 대본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국민 라디오와 국민TV를 한눈에 만나세요. news.국민.tv 모바일 접속은 m.news.국민.tv 6시 33분 됐습니다. 오늘 게시판 보는 시간이 평소보다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새로 뉴스 브리핑을 맡아줄 송명훈 씨, 시사평론가라고 제가 호칭을 했는데, 저는 아직 그분이 다른 프로그램이나 방송에서 뉴스 브리핑을 하셨는지 논평을 하셨는지 그걸 소상히 들어보진 미처 못했습니다. 통보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아마 처음이기 때문에 결례인 줄 알면서도 본인에게도 그렇고 청취자 여러분께도 사실 그런 얘기는 들리지 않게 하는 게 좋긴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반복이 돼서 경칭을 쓰진 말아달라. 대통령께서 또는 뭐 전병헌 의원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뉴스나 방송에서는 있을 수 없는 표현인 거죠. 아마 송명훈 씨께서 그것을 조금 잊으셨거나 첫 방송이라 좀 긴장을 해서 그런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점은 뭐 바로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누리당 당내 방송도 아니고 청와대 회의에 무슨 사회자도 아닌데 공식 직함만 부르면 되는 것이죠. 뉴스에서는. 적어도 뉴스를 브리핑하고 전달하는 리포트에서는 공식 직함을 쓰면 된다고 봅니다. 그 이상의 경칭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또 직함이 있는데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저는 객관적으로 뉴스를 전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취해서는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뉴스 브리핑 코너 중간에 제가 진행과 관련해서 새로운 뉴스 브리퍼에게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은 이따 끝나고 개인적으로도 전해도 되긴 하지만 남아있는 네 꼭지를 계속 그런 식으로 전달하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부랴부랴 긴급히 제가 말씀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전합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호흡이 맞으면 뭐 잘 되겠죠. 네.
이분이 우리 저 조합원이고 그 청취자이면서 본래 직업이 뉴스 브리퍼 시사평론을 하시는 분인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이따 다시 통화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걸로 미루어서 저 역시 기대가 크고 압축적이고 뭔가 톡 쏘는 맛이 남는 그런 뉴스 브리핑 코너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격려와 기대가 굉장히 많이 쇄도하는군요. 인기를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분의 1님, 지금 그 이라크하고 축구하는 거 골을 넣고 거수 경례하는 제국주의식 군대 문화 코스프레 이제 그만하자. 네, 저도 장면을 보진 못했지만 어떤 모습이었을지 그림은 충분히 연상이 됩니다. 그 이정엽 선수가 현재 신분이 군인인가요? 군인 정신 사기가 충천해서 거수 경례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밖에서 보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그렇게 뭐 축구 광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저도 지금 100분의 1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장면이 하나 생각납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요. 체코가 어느 나라하고 우리였나 아니면 다른 나라였나 뭐 국가대표 A매치 경기였습니다. 제가 그걸 꼼꼼히 봤는데 체코의 어느 선수가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막에 이름과 포지션 그리고 특이하게도 현재의 그 직업 또는 신분 이런 게 설명이 됐는데 군인이라고 돼 있었어요. 꽤 외모상으로 나이가 좀 들어 보였는데 뭐 직업 군인일지도 모르죠. 제가 체코의 군제를 잘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그냥 거수경례 같은 거 하지 않았고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뭐라 그러죠? 피날레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그 페스티벌 아니 뭐가 있는데 용어가 그거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다가 한 30분쯤 지났는데 체코 선수가 또 한 골을 넣었는데 이번 다른 선수가 그 사람은 또 직업이 의사로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래서 그 중계 캐스터 해설하는 분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외과 의사라는 말을 덧붙여서 저런 사람도 국가대표가 되는구나 신기하게 기억했던 게 기억이 남습니다. 100분의 1님 글을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사도 요한님, 양정대 기자님, 어제 담배곽에 기프트 카드를 넣어서 선물을 줬다는데 거긴 얼마 들어가나요? 뭐 양 기자가 알겠습니까? 검찰 출입 기자였으면 그게 얼마짜리가 들어있었다는 것은 알 텐데 기프트 카드가 뭐 공중전화 카드 같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 최대 얼마짜리일지 모르지만 그 최대치로 수십 장 넣으면은 비용이 상당하겠죠. 사과 박스에는 5만원권으로 한 25억쯤 들어간다라고 서태후님께서 얘기를 주셨고, 워렌 버핏 67조는 007 가방에는 5만원권으로 한 5억원쯤 들어간다. 네, 10만, 100만쯤. 그런가요?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네요. 네. 워렌 버핏 67조님, 대통령의 경제 또 세금 관련 거듭된 그 비상식적인 얘기는 안종범 경제수석과 현 최경환 경제부총리 탓이 아닌가. 국가의 세입과 세출, 나라 살림의 가장 기본인데요.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력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꼬집어 주셨습니다. 미니님께서는 어쩜 그렇게 모르시는 게 많은지 이렇게. 그랬더니 지난번 2년 전, 이제 벌써 3년 전이네요. 횟수로는 TV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와 당시 박근혜 후보의 그 토론 장면을 화면 캡처해서 대비를 해주셨는데, 문재인 후보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한가요? 라고 물으니까 박근혜 후보가 그래서 제가 대통령 되겠다는 건 아닙니까? 라고 답했던 동문서답의 아주 전형이었죠. 그리고도 51.6%를 득표했었죠. 네. 김영삼 전 대통령보다 더 무식하다. 뭐 이런 견해도 누가 올려주셨습니다. 몇몇 분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지난 엊그제 주말 24일과 25일 토요일, 일요일 이틀에 걸쳐서 전주에서 조합원 분들 모이셔서 담소와 친목하는 자리에 저도 가서 불초 소생이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세월호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의 세월호 관련 참사를 풀어가는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걸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려봤고요. 뭐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언론기관, 언론사로서의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고, 우리의 이 조합의 주인이기도 한 조합원분들은 어떻게 언론사로서의 이 조합 활동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격이 없는, 그리고 진지한 얘기들이 매우 긴 시간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보고 겸해서 드립니다. 뭐 전주에서 열렸으니까 전주 계신 분들이 오시는 건 당연하지만 광주, 그리고 부산, 멀리 부산, 진주, 그리고 인천과 용인에서까지, 물론 서울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주말이었는데 개인 일정들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먼 길 마다 않고 와서 따뜻하게 인사하고 격이 없이 논리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런 것들 보면서 저는 정말 느낀 게 많았습니다. 그런 행사는 처음 참석하는 거였는데, 가족 같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가족이 아니면서 가족 같다. 가족들끼리는 그런 말 안 쓰잖아요. 남들끼리, 모르는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처럼 느낀다, 가족 같다라는 말은 바로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대번에 느낄 수 있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환영해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총 인원은 약 30분쯤 되었지만 모두 다 열정적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참여 강도는 300명 이렇게 느꼈다는 점, 그리고 전주, 서울 광화문 말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아직도 세월호를 추모하고 기억하고 활동하기 위한 천막이 운영되고 있는 곳, 매일 거기서 주무시는 분이 계시고,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항상 촛불 집회를 열고 있는 전주에 세월호 관련 천막을 방문해서 여러 활동하고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눈 것도 대단히 뜻깊었습니다. 마침 저희들이 찾아갔던 24일 토요일은 국민TV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들께서 그 천막을 지키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숙연하게 뵙고 왔다는 말씀 드립니다. 뉴스 행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함께하는 국민라디오 이강윤의 오늘. 이강윤의 예리한 시각. 이제는 뉴스의 행과 간을 짚어냅니다. 네, 통합진보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해산 결정, 그리고 며칠 전에 있었던 대법원의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 음모 및 선동 혐의에 대한 최종 판결 이후에 한국 정치사에서 진보는 어떤 위상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가, 반성할 대목은 없는가, 앞으로 어떤 점을 지향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담론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시리즈 기술 계속 쓰고 있는 한겨레 신문의 한겨레의 진보정당 15년 위기와 기회, 그 대전제의 기획 기사 중 그 첫 번째인 과거, 통합과 분열이라는 소제목이 붙은 기사의 일부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진보정당의 몰락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각인된 장면이 있다. 2012년 5월 12일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다. 비례대표 후보 경선 부정이라는 당내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던 경기 동부 연합중심 당권파들은 회의장을 점거하고 지도부를 폭행했다. 조준호 당시 공동대표의 머리채를 뒤에서 낚아채던 통합진보당 여성활동가의 모습은 진보정당 전체의 폭력 이미지를 뒤집어 씌웠다. 민주노동당 초대 대표인 권영길 전 의원은 진보정치 세력 전체에 대한 살해 행위라고 비통해했다. 종북 논란도 따지고 보면 당권을 둘러싼 갈등에서 나왔고, 이석기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합정동 회합 사건에 대한 당권파들의 이해할 수 없는 자기 편 옹호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 결과는 결국 분당과 통합진보당의 해산이었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되돌린 일이지만
진보정당에는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뼈아픈 기회이기도 하다. 네. 저는 이강윤의 오늘 프로그램의 앵커로서 어느 특정 정파를 편든다거나 옹호한다거나 제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코너별 또는 사안별로 버무려서 편승시키거나 할 의사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요, 물론. 다만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그리고 역사는 모름지기 이렇게 발전해 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에 입각해서 저의 졸견을 말씀드릴 수 있게 유일하게 허락받은 코너가 이강윤의 뉴스 행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심스럽게 저의 생각을 여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이 되었건 그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름을 바꾼 정의당 또는 여타 정치 세력이 되었건 간에 저는 그분들의 정치 활동 및 집회나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어떠한 말씀도 드릴 의사도 물론 능력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어떤 부분이 현행 실정법에 맞느냐 안 맞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논할 의사도 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에게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특정 정당의 어떤 특정한 행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나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재단할 권리는 저에게 없습니다. 능력도 물론 없고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공동체가 저 행위를 어느 정당이든 불문입니다. 지금 진보당의 앞날과 과거를 이렇게 함께 돌아보자고 하는 것이니까 주로 진보당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정당을 예로 들면 또 할 말이 당연히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 국민 하나하나 유권자인 국민 여러분께서는 선거 때 투표로서 정치적 의사 표명을 하십니다. 그것의 결과인 총합치를 가지고 우리는 정치 권력을 수립하거나 내주거나 이러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에 공정하게 투개표가 이루어져야 하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 룰은 선거법은 어느 측에도 기울어짐이나 편향됨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물론 두말할 필요가 없는 대전제고요. 통합진보당의 어떤 특정한 행위가 그것이 과연 법체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저는 논할 자격도 없다는 것은 말씀드렸고 다만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투영이 되고 있는지 공동체의 많은 분들이라는 표현 중에서 많은 분을 빼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어떻게 되새김질되어서 어떤 특정 집단, 특정 정당의 특정 집단의 어떤 특정 행위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생각들이 제일 많은지, 그리고 미래의 관점에서 어떤 생각들이 힘을 얻게 될 것인지를 그저 가늠해 볼 따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2년 4월 총선 결과가 나자마자 불과 몇 시간 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당시 명칭 통진당의 비례대표 경선 내부 부정 문제를 되뇌일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수개월 동안 그 중계방송을 보아오셨고 그게 벌써 재작년 일이죠. 그 전날의 과정을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리바이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진보당의 어느 계파, 어느 유파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중에 최대 쟁점은 북한 관련이었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핵은 한민족 공동체 차원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또 물론 한민족 공동체 차원에서만 북핵을 해석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죠.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이 동북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한반도에서
대결 구도, 대립되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생각하면 같은 공동체로 언젠가는 통일되어야 하는, 합쳐져야 하는 한민족이라는 차원에서는 또 북한 무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건 굉장히 여러 면에서 여러 면으로 여러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다면도, 날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칼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식과 민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본다면 어떠한 정치 체제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선택한다 하더라도 3대가 대를 이어서 권좌에 오르고 그것을 신격화시키고 일정 부분 사상의 자유 또는 사상 유통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제어하면서까지 체제를 유지한다면 그 사회의 그 체제의 건강성에 대해서 의심을 표명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치 공간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무력혁명을 도모하는 게 아니라 정당으로서 등록을 하고 선거에 임해서 표를 호소한다는 얘기는 이미 제도 정치권 안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라면 통합진보당은 또는 어느 정당이건 북한의 3대 권력 세습 문제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벌들의 대를 이은 세습에 대해서도 저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정치란 우리가 늘 호흡하면서 단 한순간도 호흡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공기 또는 몇 모금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없는 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 개인으로서 요구하는 게 아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대명제인 국민의 자격으로 누구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통합진보당은 정직하지 못했거나 또는 특정 계파가 어떤 세를 점하느냐에 따라서 입장이 바뀌어 왔습니다. 저는 통합진보당이나 대법원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해산명령 이런 것과는 별개로 역사의 진보와 민주와 인권의 향상을 지향하는 그룹이라면, 정파라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밝히고 성찰컨대 우리가 무슨 오류를 저질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함으로써 새로운 진보라고들 말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좌표를 설정하고 어떻게 일해 나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쉬운 말로, 간단한 말로, 이리저리 애둘러 말하거나 복잡하게 현학적인 거 말고 간단하고 낮은 눈높이의 시각에서 정리를 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다시 지지를 호소하건 심판을 요청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겨레 기사는 대단히 깁니다. 물론 읽어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각자 여러분께서는 이미 생각을 내리셨고, 제가 촉구하고 싶은 바는 야권의 지리멸렬과 함께 전체의 그 역사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 과정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 새 진보에 대한 우리의 흉허물 없는 아주 솔직한 의견 교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교환되기 위해서는 그보다 먼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 통합진보당을 구성했던 주요 주축원들이 앞으로 어떤 행태를 보일지는 모르지만 넓은 의미에서 진보의 계열에 서 있었다면 그들은 이제 새 진보는 무엇이다, 나는 어떤 것을 추구한다라고 분명히 밝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이기도 한데요. 대한민국 30년,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1919년 3.1운동으로부터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물론 다 아셨겠지만 1948년입니다. 그런데 남한의 단독정부 수립을 선포한 1948년을 대한민국 건국절로 하자는 이른바 뉴라이트들, 그들은 역사를 단단히 오산 잘못 읽은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오프닝을 그렇게 꾸며봤습니다. 대답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강윤의 오늘이 준비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